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13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앞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이제 경제, 안보 분야로 한일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짚어보죠. 정미애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전반적인 총평 듣고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두 차례 회담했었고 언론 발표까지 해서 마무리를 또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2년보다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돋보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거대 담론을 목표로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외교, 그래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앞에 화면에서도 나왔던 것과 같이 배상이나 사죄를 통한 정면 충돌, 갈등 사안보다는 조세희 탄광 수몰 희생자의 DNA 감정에 대해서 한일 정부가 함께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 내부의 그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둔 그러한 사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특이했던 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나와서 이제 마중하는 그런 행보가 나왔단 말입니다. 원래 호텔 측 영접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점이 좀 특별한 것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 주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리가 타국에 이제 정상을 영접하게 되면 주로 총리관저나 영빈관에서 영접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라현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죠. 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이제 지역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숙하시는 호텔 숙소까지 직접 다카이치 총리가 나와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호텔에서 직접 영접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날 미리 가서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개최지에 미리 하루 전에 미리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리허설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총리가요. 수 있죠. 또한 만찬 메뉴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신경을 써서 메뉴를 선정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는데 극진한 대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단독회담이 있었고 공동회담이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끝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해서 이제 세간에 공개가 됐습니다. 셔틀웨고 보고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교역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이상인 관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내용 좀 보죠. 발표된 것들. 네. 내용을 보면은 일단 교역에서 포괄적인 안보 및 인도적 협력으로 우리의 협력 관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양국 관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거창하고 막연한 담론이나 사회적 요구, 사죄 요구, 반성 이런 것이 아니라 희생자 DNA 감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인도적인 실질 조치를 합의문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네. 이는 갈등이 큰 쟁점보다는 해결 가능한 사안부터 풀어나가고자 하는 이재명표 실용 외교, 그리고 일본 보수층의 거부감을 줄이려고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략이 맞물려서 나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가 총리에 취임할 때부터 뭐 여자 아베다라고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그 강경 보수적 색채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우익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조세이 탄광의 수몰자 DNA, 수몰 희생자의 DNA 감정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다른 과거사 현안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유연한 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일 공동 언론 발표 주요 내용을 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과거사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사에서는 조서의 탄광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영내 평화 안정 쪽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협력, 그다음에 대북 정책 공조 내용도 있습니다. 한중일의 소통 협력도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경제 분야는 AI,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사회 분야, 저기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조세희 탄광이었었고요. 조세희 탄광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조세희 탄광의 이제 수몰 희생자의 DNA 감정에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조세희 탄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세희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1942년에 갱도가 무너지면서 수몰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183명이 사망을 했고 그 183명 중에 136명이 강제 동원된 조선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갱도가 무너졌을 때 이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갱도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1942년 2월에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80년이 넘도록 바닷속에 그냥 시신 수습이 안 됐네요. 전혀 수습이 안 된 채로 그 차가운 바닷속에 계속 80년 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탄광의 위치가 애매하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조사 발굴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일본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적 시민 세력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하고 모금을 해서 이들이 이제 사고 82년 만에 작년 8월 달에 수몰된 갱도 입구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입구에 잠수부를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잠수부가 투입돼서 인골과 뼈 조각 몇 개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희생자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민간의 성금만으로는 부족하다가 역부족이었는데 이번에 한일 정부가 거기에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조세희 탄광 문제가 이 한국과 일본 과거사 문제의 일종의 이제 축약판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면서 더 큰 문제를 가려는 또 이재명표 실용 외교를 읽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었고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 이제 포괄적 경제 동맹으로 격상됐다. 여기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네. 네. 예. 사실 이 한일 관계가 포괄적 경제 동맹으로 격상된 것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 현재 국제 정세는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라고 하는 양대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는 강대국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겠지만 한일이 연대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 블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는 강대국 사이에서 양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사회 치안 범죄 대응도 함께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마약 범죄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서 예, 예. 정말 끔찍한 그런 스캔 범죄 같은 것들을 보면 다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인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한다. 우리 뭐 경찰청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우리 경찰청 주도의 예. 초국가 법적 대응 협의체에 공식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한일 간의 실시간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전에 이제 한일 협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인터폴을 통한 협력 그랬죠. 절차가 예, 복잡하고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한일 간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사 지연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범죄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동남아 현지 경찰과 함께 한일 양국의 합동 단속에 같이 나간다든가 다양한 이제 범죄 인도에 있어서도 가속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국과 일본 공통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바로 고령화 문제, 저출생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일본도 지역 경제, 지방 소멸, 지역 소멸 문제가 크잖아요. 네. 함께 대응한다. 함께 좀 머리 맞대야 될 것 같아요. 두 나라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갖고 있는 공통 과제인데 이러한 실질적인 공통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교역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포괄적 협력 파트너, 네. 문제 그렇죠. 해결, 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발돋움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출생 고령화 부분에서는 고령화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리고 저출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 일본은 1명이 넘었던 것 같잖아요. 학교 출산율이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1.1명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1.3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교적 출산율에서는 선방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지방 창생 그리고 이시바 전 총리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지방 창생이었고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와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일찍부터 그러한 문제를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일 공동으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일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과 일본 정말 가깝지만 먼 나라였었는데 또 요즘 MZ 세대와 청년층을 보면 교류도 활발하고 또 이런 커플도 많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에 보면 청년층의 교류 활성화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보자 그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교류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관광이라든가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특별히 청년 교류 확대라고 하는 청년의 방점이 찍힌 것은 한일 양국 산업 간에 오는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양국 그 노동시장에서의 구직난 그리고 구인난을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실무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IT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국가 자격 기술 자격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인정을 다른 산업 분야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국의 인력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일 공동 노동시장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예상을 했는데 발표는 없었었습니다. 그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어떻게 할지와 함께 또 후쿠시마 이 수입물 네네. 수산물 수입을 어떻게 금지 풀어줄까 말까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은 안 났죠? 네, 안 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합의문에 CPTPP 가입과 관련된 어떤 명시적인 문구가 담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졌죠. 네.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시립과 국내 갈등의 관리 사이에서 매우 신중한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일하시기 전에 일본의 NHK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국민의 감정과 신뢰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단기적인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는데 단순히 이것을 해결하기에 시간이 모자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CPTPP 가입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선행 과제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네. 조건부로 서두르기보다는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그것도 일단은 예, 좀더 논의해보자. 고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CPTPP에 가입을 하게 되면 관세 철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농민, 어민 그리고 그 기계 소재 부품 네. 분야의 제조업 이러한 분야에서 나올 손해를 이제 생각하고 이러한 우려를 우선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PTPP 가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는 이번 문구에 담긴 함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CPTPP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공동 발표문에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CPTPP에 대한 언급 대신에 가입을 위한 우회적인 사전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정말로 높습니다. 또 뜨겁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좀 보니까 우리 한일 셔틀 외교라든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에는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지는 두 정상 간의 분위기 그리고 네.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에서의 한일 관계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네. 것과는 달리 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탄하게 보이는 한일 관계를 정말 순탄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일 양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사실 이제 한일 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지형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브릿지로서 한미일, 한중일 간의 네.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 외교의 명운이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미애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